단호히 역대할 것을 촉구한다. 제국주의 미치광이들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인민들은 자본주의를 쓸어버리고 묻어버릴 것이다. 각 나라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의 실제 가능성은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달려있다. 사회주의 혁명은 수입품이 아니며 외부에서 강요될 수도 없다. 이는 해당 국가의 내부 발전의 결과이며 그 나라의 사회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는 결과이다. 네. 아까 말했죠.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다고. 다만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무기 경쟁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회주의는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사실 혁명도 무장혁명이죠. 무장혁명을 먼저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마치 뭐 사회주의 하면 무장혁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이제 10월 혁명이잖아요. 10월 혁명. 러시아 영화 보게 되면 10월 혁명 영화를 보면은 병사들이 막 총 쏴가지고 그 황제군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러분 10월 혁명 때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많이 죽었을 것 같죠? 실제로는 무혈혁명이에요. 10월 혁명은 무혈혁명. 왜 무혈혁명이었냐면은 레닌이죠. 레닌이 지도자인데 소비에트가 무장을 했죠. 소비에트가 무장을 했어. 그죠? 러시아 수도에서 러시아 수도. 그 적군들은 정부군이죠. 정부군들은 많이 전쟁터에 많이 나가 있어. 전쟁터. 그 수도에는 소수만 있었어요. 소수. 그래서 레닌 소비에트가 무장을 했는데 압도적이었는데, 야 언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언제 혁명이 일어날 겁을 잔뜩 줬어. 그래가지고 수도에 있는 소수의 정부군들이 다 도망가요. 혁명의 시작이 한포 사격이었는데, 그 한포 사격이 혁명의 신호탄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레닌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수도를 포위하고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 남아있지 않는 이러한 소수의 반동 군대들에게 협박이죠. 엄포를 두면서 이들이 다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0월 혁명이 무슨 영웅적으로 보면, 영화에 보면 뭐 영웅적으로 해가지고 막 총싸움해서 하는데 그런 거 총싸움 없었습니다. 무혈혁명이에요, 무혈혁명.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회주의는 그 사람이 죽는 거, 이런 전쟁, 무장혁명 이런 거를 먼저 원하지 않아요. 다만 상대방이 전쟁을 하거나 반동으로 무장을 동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만 무혈혁명, 무혈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는 거는 제국주의자 미치광이들이지 사회주의는. 다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압도적인 무장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1919년에 1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은 1939년이랍니다. 1939년에 2차 대전이 생겼어요. 20년죠? 20년 만에 전쟁이 또다시 발생했어. 그런데 2차 대전은 1945년에 끝났는데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3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아직 없어요.
1, 2차 대전은 이렇게 1919년, 1939년, 20년 사이에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그죠? 자본주의 국가, 지들끼리 싸운 거야.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이거 쉬어야 되는데. 이거 그만하고 쉽시다. 근데 3차 대전은 생기지 않아. 3차 대전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3차 대전은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이에요. 3차 대전은. 왜? 자본주의는 미국으로 통일됐잖아. 사회주의는 소련으로 통일됐고.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려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미국, 소련, 중국 모두 핵무기를 가졌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 두 번째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재래식 무기도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이 동등했어. 막상막하했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는 사회주의 국가가 핵무기로 무장하고 미국과 동등한 무력을 가졌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을 막은 건 바로 사회주의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자본주의 자기들끼리 싸웠잖아. 만약에 사회주의가 없었다면, 그 사회주의가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미국과 동등한 이러한 무기가 없었다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3차 대전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타도하게 해서, 즉 소련을 침공했겠죠. 중국을 침공하든지 이런 거였거나, 아니면 미국이 유럽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죠? 미국이 유럽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회주의 국가가 무장을 자본주의와 동등하게 함으로써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혁명은 각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다른다 그랬죠? 여기 중요한 말이야. 혁명은 수출될 수 없다. 다만 지원될 수 있다.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다. 이거 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혁명은 수입품이 아니다. 그 나라 인민 대중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68혁명이죠. 파리의 68혁명. 야, 파리에서 68혁명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혁명을 일으키자. 이거 안 된다는. 야, 파리에서 노란제끼 혁명이 일어났대. 우리도 맞춰서 하자. 안 된다는 거야. 파리에서 68혁명이나 노란제끼가 봉기한 건 그 나라의 사정이 있었던 거야. 인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거. 그런 거, 한국의 일부 그런 사회주의자들 있죠. 외국에서 일어나고 무슨 봉기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거. 그런 건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인민들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수출될 수 없다. 수입품도 아니다.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다. 그 나라 인민 대중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복습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한계남 동지가 차례인가? 한계남 동지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칙을 따르는 공산당은 언제나 혁명 수출을 반대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발전 형태와 과정은 해당 국가계급 세력의 구체적인 군영, 노동계급과 그 전위의 조직과 성숙도, 집권층의 저항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발전 과정을 선택할지는 국민 자신의 내부 문제이다. 식민지 나라, 인민은 해당 나라의 실정에 따라 무력투쟁과 비군사적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한다. 민주주의 전선에 뭉친 민족들의 애국 역량 전체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잔재를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진보적인 세력들이 단결하여 정치적 독립, 농업개혁, 봉건제 제거, 제국주의 경제적 지배의 근절, 외국 독점의 제한 및 추방 등 민주주의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국민 경제에서부터 민족 산업의 창출과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생활의 민주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대외 정책의 실시, 사회주의 및 국가와의 경제 문화 협력의 발전을 일으켜야 한다. 조국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탁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급은 민족혁명, 반제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완전하고 일관되게 완수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 발전을 견제하려는 반동적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네, 그 중요한 것만 할게요. 일단, 자, 혁명의 조건이죠? 여기 혁명의 조건 딱 보면, 해당 국가와 계급 관계, 그 다음에 노동계급과 그 전위 조직의 성숙도, 집권층의 저항 정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먼저 계급 관계. 계급 관계는 기본적으로 다 있죠. 발전된 자본주의가. 우리 한국에서 해봅시다. 현재 한국의 계급 관계. 노동계급이 압도적 다수죠. 그러면서 또 노동계급이 지금,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죠.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영세 사업장, 이런 부분에서 노동계급. 그 다음에, 대기업, 독점 자본, 삼성, 현대, 이런 거죠. 그래서 계급 관계는 형성돼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노동계급의 전위의 성숙도. 이건 문제죠. 이건 노동자 정당이라는 건데, 노동자 정당이 분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당이 분열되어가지고, 정당은 혁명의 정치적 사령부인데, 사령부가 분열돼가지고 혁명이 불가능하겠죠. 진보정당이 분열되면, 그 정파들은 각각의 분열된 데서 자기네 정파들은 먹고 살겠지만, 혁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하는데 사령부가 분열되는데 어떻게 그 혁명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 지금 현재 한국은 아주 안 좋은 조건이네. 그다음 집권층의 저항 정도. 전두환 때는 무장혁명, 무력혁명, 셰파이프 막 그랬죠? 지금은 그럴 수 없죠. 집권층의 저항 정도.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재 조건에서 보면은 우리는 집권층은 그래도 이제 사회 제도 측면에서 탄핵도 2번이나 했죠. 평화적으로 정권도 교체했어요. 그래서 무장혁명이나 무력혁명은 맞지 않고 광장에서의 시민들의 투쟁인데 문제는 이 정치 조직, 노동자 정당이 분열돼 있어.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회주의 운동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노동자 계급 정당의 단일한 정당이에요. 근데 각 정파들의 이해관계로 정당들이 분열돼 있죠.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복습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가 우리 오진우 동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노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은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며 광범위한 민주적 변혁을 이룩하고 사회 발전을 보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힘이다. 민족 부르주아지가 해방투쟁에 참여하는 정도는 그 힘과 안정성에 달려 있다. 민족 애국 세력, 즉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 독립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 모든 구성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현 조건에서 제국주의 세력과 무관한 식민지 및 종속국의 민족 부르주아지는 반제 반봉건 혁명이 주요 과업에 객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이지만 불안정하다. 진보적이긴 하지만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민족 부르주아지가 혁명에 참여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이는 구체적인 조건, 계급 세력 관계의 변화, 제국주의, 봉건주의, 인민 사이의 모순이 첨예함, 제국주의, 봉건주의, 민족 부르주아지 사이의 모순이 깊이에 달려 있다. 자, 이게 일반 논이니까 우리 한국하고 연결돼서 해봅시다. 연습이라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장민 동지가 쓴 글입니까? 아니면은 요게 노동자 대회인가 예. 모스크바 선언 내용이에요. 모스크바 선언 내용. 모스크바 선언,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하고 연결시키면 농민. 그래서 농민에 보면은 보통 말하면 농민과 농민과 노농동맹이라 하잖아요. 노농동맹. 한국이 엄청나게 2006년 때만 해도 2006년 한미F 때만 해도 농민 투쟁이 엄청났어요. 농민의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 농민의 실정을 보게 되면은 오준동 농민 인구가 얼마나 될까 지금요?
농민 인구가 200만 예, 명인데, 예, 200만 명인데 그게 저기 300평 이상 요거기 때문에 예, 실제 그 전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300평 이상이면 다 붙여놓은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로 고령이죠. 예.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과거의 중국이나 우리나라 60, 70년대, 80년대, 아니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민이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어요. 그죠? 그리고 빈민도 많이 상당한 도시 빈민도 많이 중요한 차지를 차지했는데 이제 한국도 그렇고 선진국이 갈수록 농민의 지위가 낮아져요. 그리고 고령 노동자가 되면서 혁명의 주력권으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과거에는 노농동맹이라는 게 많은 중요성을 가졌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인도다 지금도 다른 나라를 한국에서만 본다면 농민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노동계급의 지도성이죠. 노동계급의 지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농동맹이 원칙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산업이 극도로 고도화되면서 농민의 구성이 특히 고령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농민의 주도성이 약화되면서 노동계급의 주도성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뭐냐면 정치나 투쟁에 있어서 농민보다는 노동자가 더 주도성이 돼. 그럼 우리 오진 동지 알겠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보더라도 농민들이 수만 명 집회하고 굉장했는데 요즘에 농민들의 대중투쟁 어때요? 오진우 동지. 그렇게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죠, 그죠? 네. 저는 운동 이런 거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2006년도 민주농당 때 있어 그때 한미 FTA 하면은 농민 대회 하면 몇만 명씩 모였어. 그리고 막 농민들이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저임병들한테 농민들이 진짜 여러 명이 거기 사망도 했어요. 엄청난 투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한국에서 노농동맹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약화됐다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의 주도성이 강하게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급이나 논의할 때 노동 계급의 중심성, 그러니까 농민이 상대적으로 노동 계급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전농과 민주노총이 있다면 민주노총의 주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좀 달라요. 민족 부르자도 마찬가지죠. 뭐 일제시대 때 뭐 민족 부르자나 산업 초창기 때 민족 부르자지만 오늘날 한국의 민족 부르자가 존재합니까? 한국 민족 부르자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조건이라는 거예요. 일반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 한 총련이 현대자동차 정주영 참배 그거는 정주영이 통일에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정주영이 민족 부르주아지는 아니죠, 그죠? 현대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해외에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의 민족 부르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반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론을 현재의 우리 한국과 관련돼서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 읽어봅시다. 사회적 보수이 커짐에 따라 민족 부르주아지는 국내 반동 및 대국주의와 타협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후진성을 정산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자본주의적 발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노동계급과 광범한 농민 대중은 이 기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선두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의 이 투쟁 과정에서 민족의 모든 민주주의적, 애국적 세력은 사회주의 혁명의 과업을 계승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는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혁명의 승리를 위해 공동전선에 뭉친다. 민주적 개혁, 독점 권력 타도를 위한 대중의 경제적, 정치적 투쟁을 주도하고 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을 노동계급과 그
공산주의 전위의 주요 임무이다. 네, 여러분 이거 지금 1960년의 모스크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이라는 거 어떻게 그리고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반론이 어떤 거는 서유럽에 적용되는 거 있고 어떤 때는 식민지에 적용되는 거 있고 어떤 때는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볼 때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인지를 봐야지 막 텍스트를 그대로 우리 현실에다 바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식민지나 반식민지죠. 1960년대에는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하면서 민족사회주의, 특히 중동에 보면 리비아죠. 가다피, 민족사회주의, 종교사회주의, 그리고 중남미에도 그 좌익 정권이 많이 들어섰죠. 이런 것들이 본다는. 그래서 이런 식민지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그래서 그 비자본주의적이죠. 비자본주의적 발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3세계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제3세계에서 사회주의 할 때 노동계급 중심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민주적이고 애국적인 것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그러한 세력들과 같이 공동전선을 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노동계급이 있다. 그래서 제3세계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이창렬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공산주의자들은 일반 민주화를 옹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 일부 우익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제국주의 견해를 채택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며 노동계급을 분열시켰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세계사에 대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세력에 굴복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특히 노동자들은 평화와 사회진보의 지지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 대중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당 사이에 생긴 이념적 차이가 노동계급 운동과 전쟁 위험에 맞서는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 중에 사회민주당원들을 계급 형제처럼 여긴다. 그들은 노동조합과 기타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계급과 인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한다. 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중요한 거는 대중의 요구죠. 대중의 요구는 그 민주주의적인 것, 그 다음에 민족적인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생적인 것들. 이게 다 대중의 그 요구예요. 이러한 대중의 요구를 공산주의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경찰한테 매맞지 않는 거, 그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옛날에 우리 80년대 보면은 저기 경찰에 가면 그 노점상이 경찰서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조사실에서 경찰이 혁대를 풀어가지고 혁대로 사람을 때리더라고. 그 사람들 많은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요즘엔 그런 일 없죠. 옛날에는 경찰한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민주주의적인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족 통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일반 대중적인 요구죠. 민생,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적 요구. 이런 것 다 대중적 요구. 이러한 대중적 요구를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중요하지 무슨 민주주의가 중요해? 무슨 최저임금 뭘 중요해? 혁명이 하면 다 끝난 이런 식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요구를 다 중요시하고 그 투쟁을 위해서 대중들과 함께 투쟁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또 특히 민주주의는 이 사회주의의 우호한 조건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유리한 조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좋죠? 표현의 자유 얼마나 좋아요. 표현의 자유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 있잖아요. 자본가들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구, 형사 조건이죠. 우리가 경찰한테 고문받지 않는 거. 일반 민간인도 경찰한테 고문받지 않지만
사회주의 활동가들도 경찰한테 고문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민주주의 조건이야.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는 일반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사회주의 운동이나 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자 중에 사민주의자들 있죠? 사민주의자들. 이 사민주의자들은 그 사민주의자 지도자들과 사민주의 대중이 있어요. 이걸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민주의 지도자들. 노동조합 관료들이죠? 평생 관료를 해요. 우리 한국도 점점 그런 게 나오는데, 평생 관료를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있잖아, 관료들은 평생 또 뭐냐면 사측이나 국가하고 협상을 해. 온갖 노사정 기구에 다 들어가. 사민주의 지도자. 그 다음에 심지어 뭐예요? 국회의원이나, 그죠? 지방의원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은 사민주의 지도자들. 이거 개량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개량주의로 흐를 때 이들을 비판하고 견인해야 한다는 거죠. 노동자연대, 옛날에 다 함께 했는데, 노동자연대 그 강령에는 아주 내가 동의하는 강령이 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노동조합 관료들과 투쟁한다. 노동조합 관료들이 대중들의 앞에 서서 투쟁을 할 때는 그 노동조합 관료들을 지지하고 박수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 관료들이 대중들의 투쟁을 우유부단하게 만들 때는 우리는 노동조합 관료들과 투쟁하고 그들을 비판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아주 훌륭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운동권 귀족들이죠. 이런 애들은 항상 비판해야 돼. 이들에 대해서는 투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 대중도 사민주의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개량적인 요구라는 거예요. 개량적 요구. 그죠? 뭐 복지제도 원하죠? 복지제도. 복지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기본소득. 이런 거 다 원하잖아요. 그리고, 뭐 임금 인상 투쟁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달리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민주의 일반 대중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자신의 생존권이죠. 생존권 투쟁의 측면이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런 같은 그러니까 사민주의라는 건 뭐예요? 혁명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층의 엘리트들이 사민주의적 경향과 일반 노동자들이죠. 이런 노동자들의 개량적 요구, 일반 노동자들의 개량적 요구는 받아들여야 돼요. 복지를 확대해야 되고 기본소득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생존권 이거는 같이 투쟁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중의 요구고 어떤 생존권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무슨 혁명해야지 무슨 지금 임금 인상 투쟁하고 있어. 옛날에 그런 혁명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 혁명해야지 무슨 임금 인상 투쟁이야. 혁명해야지 무슨 기본소득이야. 혁명해야지 무슨 뭐 의료보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맹동주의, 그죠? 맹동주의, 이런 극자, 이런 거죠. 극자면서도 기회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주의가 우파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주의 좌파도 있어요. 마치 거창하고 혁명을 얘기하고 과격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중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민주의 상층과 일반 노동자들의 개량적 요구를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박헌영 동지인가요? 누가 박헌영 동지인가?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